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2018년에 치러진 국가직 재배학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재배학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물론 이제 지문이 좀 길어진 면도 있지만, 뭐 문제를 찾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뭐 하나 까다로운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는 안 나왔던 이제 뭐 개화 유도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들은 다 많이 다뤄왔던 문제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식물 생장 조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옥신유, 지베렐린, ABA, 아부시스산, 시토킨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옥신유는 이제 농도가 이제 높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식물체 내에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농도에서 이제 그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 그 이상 농도에서는 이제 제초제, 상평 생장을 유도해서 제초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을 때는 보통 제초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사리 같은 거가 이제 제초제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초본류에서는 이제 제초제로 사용이 되고, 목본류에서는 이제 과수류에서는 이제 뭐 호르몬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초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초제 이제 유기합성 제초제이기도 하죠. 호르몬형 이행 제초제이고요. 많이 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농도가 작을 때는 식물 생장 조절제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타 이제 옥신의 작용으로는 이제 정화 우세 현상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극성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부 쪽으로, 정부, 그러니까 위쪽 정부에서 기부 쪽으로 항상 아래쪽으로 극성 이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생장점을 잘라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옥신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위쪽 생장점이 정부, 아래쪽 위쪽이 이제 기부 이렇게 했을 때 뒤집어 놔도 옥신은 위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지베렐린은 일단 세포 신장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죠. 화학 형성과 개화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지베렐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됐던 식물 생장 조절제니까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ABA, 아부시스산, 그래서 이제 낙엽산이라고 합니다. 아부시스산은 그래서 이제 2층 형성을 촉진해서 낙엽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생장 촉진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시토키닌. 시토키닌은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 종류죠. 그래서 휴면에 들어간 종자가 발화 증진 효과가 있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보통 추가 우세 현상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정화 우세나 추가 우세는 어떤 하나의 호르몬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옥신이라든지 시토킨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옥신이 높으면 정화 우세, 시토킨 함량이 높으면 추가 우세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요. 우리가 뭐 ABA나 에틸렌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장 억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자, 멘데르 유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이제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번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었고요. 1번. 세포질에 있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유전 양식은 세포질에 있는 엽록체, 그러니까 세포 핵외 유전자죠. 핵의 유전자에 의한 유전 양식은 멘데르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고요. 그다음에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 과정에서 분리된다. 멘데르 가설에 의한 가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멘데르 가설 첫 번째는 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 과정에서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2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한 개체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한 가지 형질만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질, 밖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 그래서 이제 우열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죠. 4번 특정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들은 다른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분리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질, 보통 이제 양성 잡종 교배 실험을 했을 때 두 가지 형질은 따로따로 분리돼서 표현용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4번의 내용이고요. 틀린 질문은 1번이었습니다. 3번 작물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끔 나와지는 문제죠. 작물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1번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토마토는 과수작물 그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과수라고 부르면은 이제 그 목본식물 종류. 그래서 열리는 열매는 이제 과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초본식물 토마토나 가지, 오이, 그다음에 이제 박과작물인 수박 이런 것들은 채소라고 하죠. 채소, 과채라고 합니다. 과채류. 그래서 과수가 아닌 과채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채소라는 뜻이죠. 채소. 과수는 이제 나무 숫자 써서 이제 목본 식물에 이제 과일 열리는 나무들을 이제 과수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과수가 아니다. 토마토 열매는. 자, 2번 작부 방식에 따라서 다른 분류에서 메밀은 구황작물이기도 하고 가물었을 때 벼를 재배하지 못할 때 대파작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육종에 따라서 분류하면 감자는 저온작물, 우리가 서류에서 감자는 저온작물, 그다음에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럼 4번 생존 연연에 따라서 분류하면 가을밀은 월년생. 자, 여기는 월년생은 달월자가 아니고 너물월자. 그러니까는 이제 겨울을 지나는 작물 이렇게 해서 보통 1년생, 월년생, 그다음에 단년생 이런 식으로 생존 연연에 따라서 2년생, 1년생, 2년생, 단년생. 이제 월년생 뭐 1년생이죠. 이제 겨울을 지나는 월동작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요 1번이고요. 아주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자, 4번 식물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조직 배양 관련 문제도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 내용 자체는 올해차 출제된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답을 구하는데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번 영양분식 작물에서 바이러스 무병 개체를 육성할 수 있다. 조직 배양의 목적이기도 하죠. 바이러스 무병 개체를 인비트로 시험실에서 육성을 하면 무병 식물 개체를 얻을 수 있고요. 2번 분화한 식물체가 정상적인 식물체로 재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전체 형성능 또는 전 형성능. 그러니까 식물체 어느 일부가 잎이라든지 가지, 줄기, 뿌리 일부가 전체가 되는 그런 능력을 전체 형성능. 그러니까 동물에는 없는 능력이죠. 전체 형성능이라고 하죠. 3번 번식이 힘든 관상식물을 단시일 내에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방법이 이제 식물 조직 배양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난이죠. 난 같은 경우 보통 종자가 이동을 해서 종자가 발화할 수 있는 그런 곰팡이 있는 곳에 이제 착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이제 극히 힘드니까 보통 번식하기가 힘든데 기내에서 대량 번식하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4번 조직 배양의 재료로 영양기관을 사용한 경우는 많으나 예민한 생식기관을 사용한 예례는 없다. 생식기관 예민하긴 해도 생식기관 꽃이라든지 잎, 화분, 그다음에 약
꽃밥이라고 하죠. 약 같은 것도 조직 배양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지문이 오답이 뚜렷해서 문제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자,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비가 온 후 하루 정도 지난 상태인 포장 용수량은 작물이 사용하기에 좋은 수분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죠? 포장 용수량. 한 pF 한 2.7 정도의 압력으로 토양 내에 보류되어 있는 물이고, 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분 상태를 포장 용수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번.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모관수. 모관수는 이제 토양의 입자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토양 구멍 내에서 중력에 저항해서 유지되는 수분으로 주로 작물이 이용하기 용이한 그런 수분 종류가 이제 모관수죠. 모관수. 그다음 3번. 흡습수는 토양 입자 표면에 피막상으로付着된 수분이고 보통 이제 물리적으로 토양 입자에 결합되어 있는 물이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는 분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압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죠. 보통 pF 4.5에서 7의 사이의 압력으로 토양 내에 결합되어 있어서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하기에는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4번. 유조한 식물을 포화습도 공기 중에 24시간 방치해도 회복되지 못하는 유조 상태를 영구유조. 유조는 이제 시드림이라는 그런 용어니까요. 영구히 시들어서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토양 수분 상태를 영구유조점. 포화수분 상태에 놔뒀을 때 회복되는 될 때 상태의 토양 수분 상태를 이제 초기 유조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효수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분은 모관수라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압력인 흡습수나 압력으로 결합된 흡습수나 결합수, 그다음에 지하로 침투돼서 식물이 이용하기 불리한 그런 수분 종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 구하는 데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버널리제이션 관련 문제고요. 출제 빈도는 아주 높죠.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버널리제이션은 농업적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맹류 육종에서 세태 단축에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맹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 작물로서 보통 겨울에 좋은 단일 조건에서 추나 처리가 돼서 봄에 고온 당일 조건에서 개화가 되는 식물인데 좋은 단일 조건에 처리해주면 일찍 개화 수수하기 때문에 이제 세대 단축이 되겠죠. 2번 월동 채소를 충파하여 채종할 때도 이용한다. 버널리제이션 농업적인 이용이죠. 월동 채소들은 마찬가지로 영리 마찬가지로 배추나 무 이런 것 등은 월동 채소인데 겨울에 좋은 기간을 거쳐야만이 이제 추대가 되고 개화돼서 종자가 맺혀야지 채종을 하는데 그때 이용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 개나리 개화 유도를 위해 온욕법 그랬는데 개나리 개화 유도를 위해 사용하는 이제 온욕법은 보통 개나리 이제 가지를 보통 9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따뜻한 물에 이제 침질을 한 다음에 따뜻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하면 개화가 유도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버널리제이션은 농업적 이용하고는 관련이 먼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딸기를 촉성 작업하기 위해 여름철에 묘를 냉장 처리하게 되면 저온 처리 효과가 있어서 출수 개화가 촉진돼서 재배 기간을 단축해서 촉성 재배가 가능한 그런 용도로도 이용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머지 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뜬금없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번 C3와 C4 그리고 캠 작물의 생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뭐 작년 문제에도 C4, C3 식물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요. 출제 빈도는 아주 높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이제 살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1번 C4 작물은 C3 작물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다. 일단 C4 작물의 예로는 이제 옥수수, 수수, 조, 이런 것, 기장, 이런 종류들이 이제 C4 식물이고요. C3 작물은 일반 작물들, 콩과 작물이라든지 이제 벼, 이런 것도 다 C3 작물이고요. 자, 이산화탄소 보장점이 낮다. 일반적으로 C4 작물이 C3 작물보다는 광합성 효율이 높아요. 광합성 효율이 높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광의 범위가 넓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C3 작물은 광합성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C4 작물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리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 보상점의 광합성 속도라 그러면 이게 C4 식물이고 이게 C3 식물의 이제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광보상점이라고 하잖아요. 광보상점이라는 것은 이제 광합성을 할 때 흡수되는 CO2 양과 호흡에 의해서 밖으로 방출하는 CO2 양이 같아질 때의 농도니까 요때. 그래서 이게 광보상점. C4 식물의 광보상점. C3 식물의 광보상점은 여기죠. 그러니까 C4 식물이 C3 식물에 비해서 광보상점은 낮죠. 그 다음에 C3 식물의 광포화점은 여기고요. C4 식물의 광포화점은 여기니까 C4 식물의 광합성 범위는 이렇게 좁고요. C4 식물의 광합성 범위는 이렇게 넓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하면 C4 식물은 광보상점이 C3 식물에 비해서 낮고 광포화점은 높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에 C4 작물은 C3 작물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낮다. 포화점으로 하면 포화점은 높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겠죠.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C3 작물은 광호흡이 없고 이산화탄소 시비 효과가 작다. 여기 옳은 것 그랬으니까 답이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이산화탄소 시비 효과는 C3 식물에서 더 크죠. C3 식물이 더 크고 광호흡이 없는 것은 C4 식물이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3번 C4 작물은 C3 작물보다 증산율과 수분 이용 효율이 높다. 여기서 이제 증산율은 이제 증산, 그러니까 수분 흡수된 양보다는 증산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이 더 많은 거죠. 증산율이 C3 식물은 증산율이 높고 C4 식물보다 증산율이 높죠. 수분 이용 효율은 C4 식물이 더 큰 거고요. 수분 이용 효율이 높다. 수분 이용 효율 C3 식물 수분 이용 효율이 높은 건 맞고요. 중산율이 높은 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캠 작물은 밤에 기공을 열어 3탄소 화합물을 고정한다 그랬는데 사탄소 화합물이죠. 사탄소 화합물. 그래서 C4 식물이나 C3 식물은 캠 식물은 이제 밤에 기공을 열어서 PP 카르복실라제에 의해서 사탄소 화합물을 고정하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이 높은 작물이죠. 수분 이용 효율이 높고요. C4 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4 작물과 캠 작물의 구분은 이제 C4 작물은 유관 속 초세포가 있어서
안따발을 둘러싸고 있는 조밀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를 이제 유관 속 최세포로 하죠. 이 세포가 있어서 공간적으로 예벽세포와 유관 속 초세포의 공간적 분리에 의해서 고온 고항도 조건에 과음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된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캠식물은 밤과 낮이라는 시간적 분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밤에 기온이 낮을 때 수분 증산이 적을 때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그런 형태, 시간적 분리에 의해서 고온 고강도 조건을 이겨내도록 진화된 식물이 캠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자, 8번 일대 잡종 품종과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8번 문제도 일대 잡종 품종 관련된 문제는 뭐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죠. 아무튼 6종에서 출제 빈도는 아주 높은 쪽이니까요. 자, 1번 사료작물에서는 삼원교배나 복교배에 의해서 일대 잡종 품종이 많이 이용이 된다. 일대 잡종 품종의 최종으로 교잡 방법에는 이제 단교잡, 삼원교배잡, 단교잡,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일단은 뭐 세 종류. 보면 단교잡은 이제 두 개의 계통이 필요하죠. A, B 두 개의 계통. 그다음에 삼원교잡은 A, B 계통을 개별해서 거기에 F1하고 다시 다른 계통인 C 계통하고 세 개의 계통이 필요한 거고요. 단교잡은 두 계통의 단교잡 품종끼리 교배를 해서 거기서 나온 F1끼리 교배를 해서 이용되는 방법이 이제 복교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료작물은 어떤 품질의 균일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사료작물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종자 생산량이 많은 주로 이제 복귀잡 이나 이제 삼원교잡은 이제 어떤 그 생산성이나 어떤 그 잡종 강세 정도는 이제 중간 정도, 단기잡이나 복귀잡이 중간 정도다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주로 이제 종자의 균일성은 필요하지 않고 생산량이 많은 사료작물 중에 이용되는 것은 삼원교잡이나 복교잡이다. 종자 생산량이 많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렇죠? 2번 일반적으로 일대 잡종 품종은 수량이 높고 균일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수량이라든지 생산물, 균일한 생산물의 균일성 이런 것들은 단교잡이, 복귀잡이나 삼원교잡보다 더 높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F1 종자의 경제적 최종을 위해 주로 자가불합성과 웅성불임성을 이용한다. 이제 자가불합성이나 웅성불임성을 이용을 하면 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잡을 시킬 때 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용 노력을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최종을 할 수가 있다.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기타 이제 자가불합성, 웅성불임, 그다음에 이제 뭐 이형례 현상이라든지 타가수정 기작인 이형례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웅 이숙, 그렇죠? 자웅 이주 이런 것들도 이용이 되죠. 타가수정 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웅 이숙, 웅성선수, 자성선수 또 이렇게 나누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주로 굉장히 채용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4번 자식계통 간 교배로 만든 자식계통 품종이 자연성 품종보다 생산성이 낮다 그랬는데 생산성 그러니까 잡종 강세 정도는 자식계통 간 교배로 만든 품종이 생산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우리가 벌써 1, 2, 3번 다 알는 지문이고
4번 관련 지문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던 지문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종자 코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자, 펠릿 종자. 펠릿 종자는 종자가 아주 잘다든지,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칠다든지 할 때 종자 치골 펠릿을 위해서 불화성 어떤 고형 물질을 종자 표면에 입히는 그런 방법을 종자 펠릿 종자라고 하는데, 펠릿 종자는 퇴양 전염성 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고형 물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퇴양 전염성 병을 방지할 수 있는 약품을 섞어서 코팅을 하면 여러 가지 퇴양 전염성 병을 방지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펠릿 종자는 종자되는 절감되나 소금 누력비는 증가한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종자되라든지 결주가 적성이 덜 되기 때문에 종자되라든지, 그다음에 소금 누력이 덜 들어가죠. 둘 다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겠네요. 자, 필름 코팅은 종자 품위를 높이고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 어려운 것들은 거기다 코팅을 할 때, 펠릿 코팅을 할 때 그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뭐 빨간색, 황색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자와의 구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종 시에 파종된 곳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또 품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필름 코팅은 종자의 처리한 농약이 인체에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농약을 표면에 처리한 다음에 코팅을 하게 되면 손에 묻지 않으니까 농약의 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요.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이제 많이 두세 번 정도 이제 언급이 됐었던 문제니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농산물을 저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저장할 때 1번, 호흡 급증형 과실. 뭐 호흡 급증형 과실은 수박이라든지 호박, 그다음에 이렇게 사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저장 과정에서 이제 호흡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과실에 속하죠. 자, 후숙은 에틸렌에 의해서, 기체 상태 에틸렌에 의해서 후숙이 일어나고요. 자, 2번. 감자와 마늘은 저장 중 맹아에 의해서 품질이 발생한다. 뭐 보관 중에 이제 싹이 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종자라든지 또는 종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싹이 나면 품질이 저하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3번. 곡물은 저장 중에 전분이 분해되어 환원당 함량이 증가한다. 저장 중에는 알파 아밀로스에 의해서 아밀로스라는 그 효소에 의해서 전분이 분해돼서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신선 농산물은 수확 후 호흡에 의한 수분 손실이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보다 크다 그랬는데, 수분 손실은 증산에 의한 손실이 호흡에 의한 손실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크죠. 그다음에 증산에 의한 손실 중에서도 보면 기공을 통한 수분 손실이 표피를 통한 수분 손실보다 9대 1 정도로 기공을 통한 수분 손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증산과 호흡에 의한 수분 손실 중에서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이 한 10배 정도 크고, 그다음에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 중에서 기공을 통한 수분 손실이 표피를 통한 수분 손실보다 많다.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한 4-5번 정도는 우리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다뤄봤던 문제고요. 어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11번. 자, 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질산태 질소는 지효성으로 논과 밭에 모두 알맞는 비료이다 그랬는데, 보통 질산태 질소는 주로 이제 산화 상태인 밭 상태에서는 그 비료가 높은데
환원층이 있는 논 상태에서는 탄릴균에 의해서 뭐 기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억하는데 보통 밭 상태에서는 질산태 질소, 논 상태에서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전층 시비하는 게 알맞는 비료 사용 형태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밭에서는, 논에서는 암모니아태, 전층 시비, 우리가 항상 많이 반복했던 거죠. 자, 2번 요소는 질소 결핍증이 발생하였을 때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연면 시비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토양 시비가 곤란할 경우 또 이제 뭐 작물의 뿌리가 양분 흡수가 곤란할 경우 뭐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생리저하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 연면 시비하면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주로 연면 시비용으로 사용되는 비료는 요소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3번 화분과 목초와 둑과 목초를 혼파했을 때 인칼륨을 충분히 공급하면 목초가 우세해지고 질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주로 화분과 목초가 더 우세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 관련된 문제도 아주 많이 우리가 접했던 지문이고요. 자, 4번. 자, 유기태 질소는 토양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아모니아태나 질산태 질소로 변화된 후 작물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논에서의 이제 작물의 그 비료 이용 과정을 보면 보통 지표로부터 한 1cm 담수된 후 지표로부터 한 1 내지 2cm까지는 초기에는 환원 상태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산화 상태가 되죠. 산화층. 그 다음 그 밑에 층부터는 이제 환원층이 되고요.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화층 이렇게 되고죠. 산화환원 전이는 산화층이 높고 환원층이 낮고 그렇고요.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질소질 비료를 시비했다든지 아니면 토중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기태 질소들, 그러니까 식물의 사체라든지 동물의 사체 또는 낙엽 등이 아모늄 화성균에 의해서 암모늄화되죠. H4 플러스 이것 등이 이제 아질산, 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 질산 형태로 좀 바뀌는데, 자, 이런 질산 형태는 이제 그 음이온태니까 토양 입자에 이제 흡착이 안 되고 그 지중으로 침투되는 물과 함께 환원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환원층에서는 그 혐기성 세균인 탈릴균에 의해서 질산태가 질소 형태로 바뀐 다음에 공기 중으로 이제 휴산이 되죠. 이걸 탈질이라고 하죠. 탈질. 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유기태 질소는 토양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생물 작용에서 암모니아태로 또는 이제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태로 변한 후 작물에 이용이 된다. 작물은 일단 뭐 유기태 자체로는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돼야만이 이제 작물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아모니아태 또는 질산태로 변한 후 작물이 이용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틀린 거는 이제 1번이겠죠. 문제를 답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마찬가지로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12번. 10은 뭐 맞춰라고 준 문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뭐 아주 그 깊은 곳의 문제는 아니고요. 많이 자주 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출제했었고요. 1번.
작부체계와 초전영업이 모두 발달되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작부체계라든지 초전영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1번 답이고요. 2번 모함과 광고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기 쉽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암석은 이제 화강암 또는 화강펜마암인데 그 자체가 규산 함량이 많아서 산성암이기 때문에 산성암이 분해에 있어서 토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토양들은 주로 산성 토양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 자체도 산성비이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산성하게 되기 쉬운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맞는 지문이고요. 우리나라 사계절은 비교적 뚜렷하고 기상재해가 많은 편이다. 많은 지문이고요. 4번 쌀을 제외한 곡물과 사료를 포함한 전체 식량 작업률은 낮은 편이다. 그렇죠? 쌀하고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높은 건 쌀하고 서류 외에 뭐 옥수수라든지 콩, 보리 뭐 이런 것 등은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쌀, 서류만 식량 작업률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고요. 뭐 답을 구하는 건 아주 쉬웠었습니다. 1번이고요. 자, 13번 작물의 내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생식기와는 영양기보다 내동성이 강하다. 자, 옳은 것 그리고요. 내동성이 강한 것은 영양기관이 생식기관보다 더 강하죠. 질문 자체가 아주 쉬웠고요. 2번 포복성 작물은 증입성인 것보다 내동성이 강하다. 내동성은 증입성이 포복성보다 더 강하다. 그 다음에 3번 원형질의 전분 함량이 많으면 기적 견인력에 의해서 내동성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전분 함량이 많으면 기적 견인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내동성이 감소된다 이렇게 해도 맞죠. 4번 세포 내에 수분 함량이 많으면 생리적 활성이 증가되므로 내동성이 증가한다. 세포 내에 자유수 함량이 많으면 생리적 활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내동성은 감소가 되죠. 포복성 작물은 진입성보다 내동성이 강하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포복성이 진입성보다 내동성이 강하다. 이제 땅바닥 기는 게 키가 큰 진입석 포기 작물보다는 내동성이 강하다. 맞는 거고요. 답은 2번이고요. 자체는 아주 쉬웠습니다. 뭐 복잡한 지문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기타 뭐 내동성에 관련된 지문들은 많죠. 14번 자, 생물적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생물적 방제는 제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잡초를 먹는 여러 가지 생물을 이용하는 방제 방법이 이제 생물적 방제고요. 그래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적 방제에 속하죠. 그래서 오리를 이용한 노는 잡채는 생물적 방제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칠리 일위응애, 전박이 응애의 천적이 이제 칠리 일위응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전박이 응애를 방제할 때 그 천적인 전박이 응애, 칠리 응애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물적 방제,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벼 줄무늬 잎마름병을 저항성 품종으로 방제한다. 이 저항성 품종 아주 많이 언급을 했었죠. 이거는 이제 경종적 방제라고 하죠. 또는 이제 재배적 방제라고도 하고요. 재배적 방법이죠. 그다음에 4번 생성곤충인 콜레마니 진딧벌로 진딧물을 방제한다. 진딧물 방제할 때 천적인 콜레마니 진딧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속하고요. 일단 이제 화학적 방제는 이제 농약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방제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잡초를 방제할 때 뭐 담수한다든지, 담수하고 답전윤화하고는 그만하라 그랬어요. 답전윤화는 이제 경적적 방제, 담수는 물리적 방제.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뭐 유추 가능한 지문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아주 쉬웠고요. 얘도 다른 방제 방법들을 이제 좀 구분해서 넣었는데 나머지 세 개가 다 생물학적 방제고 하나만 경쟁적 방제니까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자, 15번. 타식성 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식성 작물에 비해서 타가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형접합체이다. 그렇죠? 타식성 작물은 주로 타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형접합체가 맞죠. 그 다음에 2번. 인위적으로 자식 또는 근친 교배 하게 되면 성이 불량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근교약세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근교약세. 타식성 작물을 인위적으로 자식 또는 근친교배를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 근교약세. 3번. 동형접합체 비율이 높아지면 순계 분리에 의한 우수한 형질들이 발현이 되어 적응도가 증가되고 생산량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위에서 2번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식성 작물은 인위적으로 자식을 시켜야만 동형접합체 비율이 늘어나죠. 이게 동형접합체 비율이 늘어나면 타식성 작물은 이제 자식 약세, 이제 자식을 하게 되면 근규 약세에 의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적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적응도가 증가되고 생산량이 높아진다. 틀린 지문이죠. 동형접합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근친교배로 약세화한 작물체끼리 교배한 F1이 양친보다 왕성한 생육을 나타낼 때의 현상을 잡종강세. 근교약세 잡종강세. 뭐 워낙 뭐 많이 다뤘던 문제라 뭐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마찬가지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교약세, 갑종강세 같은 용어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라 또 출제되니까 고마운 거죠. 자, 16번. 채소류에서 재래식 육묘와 비교한 공정육묘의 이점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육묘, 포트육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배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온 시설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육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 묘 소질이 향상되므로 육묘 기간이 길어진다 그랬는데 육묘기간이 짧아지죠. 묘소질이 향상되면 육묘기간이 짧아진다. 2번 대량 생산은 가능한 한 연중 생산 횟수도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연중 생산 횟수가 세대 단축이기 때문에 길어지죠. 횟수는 늘어난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규모화는 가능한 한 운반 및 취급은 불편하다 그랬는데 규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반 및 취급도 편리하죠. 지금도 편리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4번 정식묘 크기가 작아지므로 기계정식이 용이하다. 기계정식도 하기 용이하죠. 아주 규격화돼서 기계정식도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규격화, 그다음에 규모화, 그다음에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이 공정육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들은 틀린 지문이다.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한 쉬운 답을 구하는 데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7번 작물의 작부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유럽에서 발달한 노퍽식 그다음에 계량산포식은 휴안농업 대표적인 작부 방식이다 그랬는데 휴안농업의 대표적인 작부 방식은 산포식 또는 계량산포식이죠. 노퍽식은 휴안농업이 아니고요.
작물들, 지력을 높이는 작물하고 지력을 수탈하는 작물하고 교대로 재배하는 형태지 휴한농업은 아니다. 삼포식은 포장을 3개로 구분을 하고 한 곳은 1년에 한 번씩 쉬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쉬게 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계량삼포식은 요 휴한, 그러니까 쉬는 곳에 그냥 낮이 상태로 두지 않고 주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콩과 작물들을 재배하는 형태를 이제 계량삼포식 이렇게 하고, 대표적인 휴한농업 방식은 삼포식, 계량삼포식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답전 윤환시 밭 기간 동안에는 잎단화가 줄어들고 그런데 잎단화가 향상이 촉진이 되죠. 그렇죠? 담수 상태에서 물을 뺀 상태에 되니까 건투 효과에 의해서 잎단화가 늘어나고 밀양요소의 용탈이 증가한다. 밀양요소 용탈이 적어지죠. 담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인삼과 고추는 기저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 포장에서 단년간 연작을 할 수 있는 작물이다 그랬는데, 기저 현상이 아주 심한 작물이죠. 인삼, 아마 이런 종류는 거의 10년간, 그러니까 한번 재배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기는 아주 힘든, 10년 정도는 휴작을 해야만이 재배가 가능한 그런 작물이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토양 개량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뭐 재배하고 또 재배하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튼 연작이 힘든 작물이다. 기저 현상이 아주 심한 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고추도 마찬가지로 한번 재배하고 나면 똑같은 작물로는, 같은 과의 작물로는 재배하면 안 되는, 기저 현상이 심한, 보통 5 내지 7년 정도는 휴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작물이기도 하죠. 연작을 할 수 있다는데 틀린 지문이고요. 자, 콩은 여러 가지 작부 방식은 간작, 혼작, 교작, 그다음에 논두렁에 심는 주의작 등의 작부 체계에 가장 적합한 여러 작부 체계에 혼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 콩이다. 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답은 4번이겠네요. 자, 18번. 여급의 육중 성공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18번 문제도 뭐 여급의 육중의 성공 조건 아주 많이 다뤘던 문제죠. 거의 그냥 주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1번. 만족할 만한 반복진이 있어야 된다. 반복진은 우량한 품종이어야 되고요. 2번. 육성 품종은 도입 형질 이외에 다른 형질이 일회진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입하려고 하는 형질 이외의 형질이 일회친과 같아야 된다 그러는데, 일회친이 아니고 반복진하고 같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도입하라는 것은 일회친에 들어있는 거고요. 나머지 형질들은, 도입 형질 이외에 나머지 형질들은 반복진의 형질과 같아야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고요. 여급의 중에 이전하는 형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여급의 중에는 원래 이전하려는 형질의 특성이 변치 않고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4번. 여러 번 교배한 후에도 반복진의 특성은 충분히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래 반복진의 유지량이 계속 회복이 되잖아요. 50%씩. 그래서 특성이 충분히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답은 2번이고요. 19번. 자, 잡초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비슷한 문제가 이제 앞에가 있었네요. 자, 잡초 방제만의 이제 문제고요. 1번. 윤작과 피복작물 재배는 경정적 방제. 맞죠? 그렇죠? 윤작, 그 다음에 다른 잡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밑에 초생 재배하는 피복작물 재배, 경정적 방제 방법의 하나고요. 2번. 제초제는 제형이 달라도 성분이 같을 경우 효과는 동일하다. 제형은 우리가 이제 뭐 유제, 수화제, 뭐
입제, 분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농약명 뒤에다 붙이는 이름이 제형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제는 이제 직접 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직접 시용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흡기로 인축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약해를 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아주 낮은 거고요. 그래서 고착량도 적고요. 그래서 효과가 다 다르죠. 유제 같은 경우는 뭐 사용상 운반상 편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용되는 것은 약효가 나머지 제형보다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유지되는 그런 제형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형에 따라서도 성분이 같아도 제형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형에 따라서도 제초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동일한 계통의 제초제를 연용하면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저항성 잡초들이 가장 많이 발생돼 있죠. 연용. 그래서 제초제는 절대 같은 농약이 아니라 같은 계통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같은 계통의 농약을 연용을 하면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연용을 피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혼합 농약 등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잡초는 대부분 이제 광발화성 종자가 많죠. 호기성 종자들 광발화 호기성 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표면을 검정 비닐로 피복을 하게 되면 광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 활성이 줄어든다. 많은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시골에서는 대부분 이제 제초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검정 비닐을 이렇게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 구멍만 뚫어서 이제 파종하거나 그런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죠. 답은 2번이고요. 4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작물의 내적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물체 내 탄수화물과 질소가 풍부하고 탄소도 풍부하고 질소도 풍부하고 같이 풍부할 때 결화 결실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량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양이 같이 높아야만,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해도 결화 결실이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너무 높으면 또 결화 결실이 지연이 되겠지만 아무튼 둘 다 풍부해야 된다. 2번 토양 통기가 불량해지면 지상부보다 지하부 생장이 더욱 억제되기 때문에 TR율이 높아진다. 토양 내에 수분이 많아서 토양 통기가 불량해지면 지상부보다 지하부, 뿌리가 더 영향을 받아서 호흡이 억제가 돼서 생장이 더욱 억제되기 때문에 지하부인 R의 비율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T, 지상부의 생육이 더 늦게 억제가 돼서 TR율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게 줄어드니까 이건 커지는 거고요. TR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지 맞고요. 이번 맞는 지문이고요. 근체류는 근의 비대에 앞서 지상부 생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생육의 전반기에는 TR율이 높다. 근체류는 이제 뿌리 채소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우리가 이제 가식부로 이용하는 그런 작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뿌리가 커지려면 일반적으로 지상부가 먼저 지엽이 많아져서 광합성을 활발히 해야지 이제 저장된 양분을 지하로 전류를 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생육 전반기에는 TR율이 높은 편이죠. 나중에 이제 후기 때에는 TR율이 작아지는 거고요. 지상부 생장이 많기 때문에, 지하부의 생장이 많기 때문에. 자,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나팔꽃 순을 나팔꽃 대목에 접목하면, 고구마 순을 나팔꽃 대목에 접목하면 덩이뿌리의 형성을 위한 탄수화물의 전류가 촉진되어 경업의 시연율이 낮아진다. 우리 이제 고구마는 밑에 이제 저장 장소인 이제 고구마가 있으니까, 궤근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양분들을 이쪽에 저장할 기관이 있지만 나팔꽃은 궤근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압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전류가 억제가 되죠. 그래서 CR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CR율은 낮아진다가 아니고 올라간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지문이 길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문제를 잘 지문을 읽으면 답을 구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많이 다뤘었고요, 그렇죠? 고구마 순을 답할 대목에 접목하는 거, TR율 크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답을 구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반적으로 문제는 아주 평이하고 좀 쉬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제 자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그런 문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로 2018년 재배학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